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여자이고 남편과 함께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전 원래 사무직 직장인이었는데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으며 상사들 비위 맞춰야 하는 직장 생활이 적성에 맞지 않아 관두고 20대 후반에 홀서빙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었어요. 그때 아르바이트를 하던 한식주점의 사장님이 남편이었고 종업원과 사장님의 관계로 남편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학벌이나 스펙을 보면 이런 주점에서 서빙을 하실 분이 아닌데 왜 저희 주점에 지원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제가 지금 다니는 직장이 나름 이름 있는 곳이어서 뭐 그냥 꾸역꾸역 다니면 안정적으로 월급 받고 적당히 신분 보장되고 그러다 4대 보험 되는 회사 다니는 직장녀 스펙 내세워서 적당히 결혼할 수도 있겠지만 매일매일 그렇게 만원 전철에 몸 구겨놓고 비상하는 상사들 구미 맞추며 적성에 맞지도 않는 일 하다간 제가 제 명예 살지 못할 것 같아서요. 아침에 전철 탈 때마다 노예가 된 기분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어려서부터 꿈이 나만의 식당을 운영하는 거였는데 홀서빙부터 하면서 차근차근 배워나가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평소 요리엔 흥미가 있는 편이고요. 요리를 싫어하진 않지만 전 기분 좋게 마시고 맛있는 음식 행복하게 먹는 사람들에게 뭔가 서빙해주고 얘기도 들어주고 하는 일이 좋아요. 요리도 천천히 배워나가고 싶고요. 요리는 어차피 제가 주방에서 하니까 그런 마인드면 제가 하는 주점에 꼭 필요한 사람 같네요. 너무 어린 친구들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면 말도 안 통하고 손님들 컨트롤도 되게 어려운데 사회 경험이 있는 그쪽 같은 분들을 저도 직원으로 채용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면접을 볼 때부터 티키타카가 잘 맞는 저와 남편이었습니다. 전 그렇게 처음 시작한 홀서빙 아르바이트를 남편의 주점에서 5년 넘게 하게 되었죠. 오랜 시간을 그렇게 한 공간에서 부대끼며 지내다 보니 자연스레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연애를 거쳐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저희 결혼식도 저희가 운영하던 업장에서 올렸어요. 저나 남편이나 허례허식을 싫어하는 타입이라 하루 장사를 쉬고 셔터문을 내린 뒤 가장 친한 친구들과 직계 가족 그리고 남편의 가게를 찾던 단골들 중 오래 인연이 있던 분들 5분들 정도를 모시고 스몰 웨딩을 올렸죠. 치렁치렁한 웨딩드레스 대신 깔끔하고 예쁜 하얀 정장 원피스를 입고 남편은 양복 한 벌을 맞춰 입고 그렇게 남편의 가장 오래된 단골 손님 중 나이 지긋한 교장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께서 간단하게 주례를 봐주시고 결혼식을 올렸었습니다. 남편은 대단히 자수성가한 요식업자는 아니었지만 음식 솜씨가 좋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손님들에게 대접하고 그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준다는 자부심이 큰 사람이었죠. 가진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넉넉한 형편도 아니었지만 전 남편의 일에 대한 열정과 성실함에 반해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전 또 약간의 서비스 마인드가 있고 남편만큼 요리 솜씨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남편의 보조 역할을 톡톡히 잘 해내는 편이라 우리 둘이 힘을 합쳐 열심히 꾸려나가면 언젠간 남부럽지 않게 살 날이 오겠지. 그렇게 희망적인 미래를 그리면서 결혼을 했고 지금 역시 그런 마인드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저희가 운영하는 포장마차는 전형적인 한식 주점입니다. 특별한 메뉴보단 사람들이 소주 한잔할 때 꼭 찾게 되는 정겹고 흔한 메뉴를 맛있게 만들어서 팔아보자. 그런 주관으로 시작하게 된 사업입니다. 사업 자금이 대단히 넉넉하지 않았던 관계로 대단히 보기 좋은 곳에 자리한 식당은 아니지만 나름 직장인들이 많이 몰려 사는 주택가의 아담한 골목에 위치하고 있어서 퇴근길 직장인들이 한잔하고 들어가는 곳으로 인기가 꽤 있는 포차입니다. 사장님, 여기 오징어 숯불구이 하나랑 꼼장어, 그리고 소주 한 병 주세요. 네, 여기 주문한 음식하고 소주 나왔습니다. 맛있겠다, 맛있겠어. 이 집 오징어 숯불구이가 은근 중독성이 있다니까요. 숯불 향이 확 나서
집에선 도저히 따라할 수도 없고. 아이, 뭐하러 번거롭게 집에서 따라해요. 저희 집에 오셔서 이렇게 드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야 이렇게 사장님 얼굴도 가끔 보고요. 그날도 손님들과 기분 좋게 주거니 받거니 하며 초저녁 장사를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딱 보기에도 인상이 좀 험악한 남자 손님 한 명이 친구로 보이는 무리 3명을 데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인상이 안 좋아 보여서 좀 조심스레 주문을 받고 음식과 술을 가져다 주었는데 처음엔 뭐 조용히 지들끼리 술을 마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술이 좀 취하니까 옆에 앉은 여자 손님들에게 그 인상 안 좋은 남자 손님이 추파 비슷한 것을 던졌나 보더라고요. 여자 손님들은 그런 그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까칠하게 반응을 했고요. 그러면서 가게 안에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술 먹으러 왔으면 곱게 술만 먹고 들어가면 될 일이지. 초면에 왜 자꾸 반말하면서 치근덕거려요. 내가 언제 치근덕댔다고 그래? 가만 보니 생기다만 오징어같이 생긴 게 어디서 눈 부라리고 바락바락 소리를 질러? 생기다만 오징어? 너, 나 언제 봤다고 반말이니? 이 뒤집다 찢어진 부침개 같은 면상 저리 안 치워? 그렇게 시비가 붙은 손님들을 말리고 있는데 주방에서 요리를 하던 남편이 보다 못해 중재를 위해 홀 밖으로 나왔습니다. 손님들 기분 좋게 한잔하러 오셔서 이러지들 마시고 마음 푸시고 자리에 앉으세요. 이렇게 가게 안에서 소란 피우시면 다른 손님들께도 피해가 가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난 사장님하고 볼 일 없으니까 저리 비키슈. 난 저 불어터진 새우젓 같은 여자랑 할 말이 남았으니까 저리 비키라고. 남자 진상은 만류하는 저희 남편을 한 팔로 펑 밀더니 여자 손님에게 다가가더군요. 그리고 먹다만 소주병을 들고 여자 손님의 얼굴을 그대로 가격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 남편은 그러시면 안 돼요 라고 소리 지르며 그 남자 진상을 뒤에서 막았고, 그러자 그 남자 진상이란 인간이 뒤돌아서더니 갑자기 저희 남편을 무차별 폭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리병으로도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발길질하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폭행을 가하는 그 남자 진상을 전 힘으로 저지하는 데 실패하고 겨우 정신을 차린 뒤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부랴부랴 119에 신고해서 저희 남편은 그날 밤 바로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그 악몽 같은 밤의 기억이 시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날 밤의 끔찍한 기억을 떠올리면 지금도 오한이 나는 것처럼 몸이 벌벌 떨리고 공포와 분노로 숨이 조여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 무차별 폭행남은 포장마차에 있던 손님들이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그 폭행하는 장면을 휴대폰 영상으로 촬영해둔 탓에 오리발 같은 것은 내밀지도 못하고 폭행죄로 바로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크고 심각한 문제는 폭행당한 남편의 상태였습니다. 온몸에 성한 곳 없이 이곳저곳 골절을 당하고 코뼈가 으스러지고 정수리가 찢어지고 광대뼈 피부도 많이 찢어져서 남편은 4시간이 넘는 수술을 받고 겨우 회복실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도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중환자실에서 3일 넘게 있다가 겨우 일반 병실로 옮겨와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갈비뼈 골절이 너무 심해서 넉 달 넘게 병원에 입원해야 했고 회복이 잘 안 되면 폐와 간 쪽에 심각하고 영구적인 손상이 올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에 전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말았죠.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유분수지에 정말 아무 잘못한 일도 없는 순박한 저희 남편이 그런 나쁜 놈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서 병원 신세를 져야 한다는 사실이 분통이 터지고 참을 수가 없더군요. 평소 엄살이 심한 편이 아니고 배려심이 강해서 감기에 걸려도 내색 한 번 안 하고 사랑니를 뽑고 와서도 아픈 기색 한 번 내비치지 않는 남편인데 얼마나 통증이 심했는지 끙끙거리면서 신음을 내지르며 나 좀 살려줘,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아 소리를 지르는데 정말 제 심정이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심각한 부상을 입고 중태에 빠져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가게 장사도 당연히 제대로 할 수가 없었죠. 다달이 집세는 나가야 하는데 장사가 스톱되니 집안 경제 상황도 말이 아닌데 어느 날인간 병원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불청객까지 한 명 찾아왔더군요. 아이고, 우리 재환이가 크게 다쳤다고 해서 왔는데 생각보다 멀쩡해 보인다. 아니, 멀쩡하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교통사고 중태에 버금가는 큰 부상이라고 의사가 진단을 내렸는데요. 이가 중환자실에서 3일이나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온 지 며칠 안 돼요, 어머니. 어머니께서 여기 병원엔 어쩐 일이세요? 내가 어제 너네가 하는 포장마차 찾아갔다가 옆집 꽃가게 여자한테 네가 취객한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된 일인가 걱정이 돼서 와봤지 뭐. 어머니께서 출소하신진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언제 밖으로 나오신 거예요? 어머, 얘는 몇 년 만에 얼굴 보는 엄마한테 넌 그런 말밖엔 할 말이 없니? 그리고 무슨 대단한 벼슬이라고 여기 듣는 귀들도 있는데 그런 말을 함부로 하고. 아휴, 예나 지금이나 넌 참 말을 뽐새 없이 하더라. 그렇게 얼굴을 찌푸리며 흥흥 콧방귀를 뀌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아들이 애먼 진상에게 두들겨 패 맞아서 여기저기 골절이 되고 깁스를 한 채로 끙끙거리며 누워있는데 어머니란 사람이 그렇게 자기 기분이 우선이고 그런 체면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제 상식으론 좀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었죠. 시어머니는 병문안 오며 사왔다며 황도 복숭아 통조림을 대단한 생색을 내며 내밀더군요. 지금 이 사람은 잇몸이랑 이빨도 크게 다친 데다 수술받은 지 얼마 안 돼서 미음밖에 못 먹어요. 아유, 그래? 그럼 뭐 나라도 먹어야지 어쩌겠니? 내가 아침을 굶고 왔더니 안 그래도 허기 졌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병원 침상에 앉더니 앉은 자리에서 황도복숭아 통조림 3개를 다 먹어치우는 시어머니였죠. 네, 뭐 사람 먹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병문안 와서도 본인이 사온 거 먹고 갈 수도 있는 일이죠. 그래도 상황이라는 게 있고 맥락이란 게 있는데 그렇게 진상에게 얻어맞아 골병들게 생긴 아들 앞에서 쩝쩝 소리 내가면서 그렇게 달게 복숭아 통조림을 먹어대는 시어머니. 아유, 정말이지 밉상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실은요, 저희 시어머니가 참 뭐라 말하기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전적이 참 화려한 인생을 살아온 분이랍니다. 저희 남편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이혼을 해서 시어머니는 집을 나가 혼자 사셨고 사춘기 내내 엄마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남편은 아버지와 둘이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시아버지께선 말단 공무원이셨는데 경제적으로 풍족하진 않았지만 성품이 따뜻하고 부성애가 남달라서 남편은 엄마가 없었지만 방황하거나 삐뚤어지지 않고 중고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시어머니에 대한 반감은 10대와 20대 시절 내내 남편에게 큰 스트레스였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이혼 사유의 구할이 시어머니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결혼 초부터 시작된 상습적인 도박 습관을 끊지 못했고 점입 가경으로 외간 남자와 불륜까지 저지르는 바람에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할 수 없이 이혼을 선택했었다고 하네요. 툭 하면 빚을 지고 도박판에 나가 집을 돌보지 않는 와이프였지만 아들이 있었기에 어떻게든 가정을 유지하려는 시아버지셨는데 자주 왕래하던 시아버지의 지인과 불륜을 저지르는 바람에 도저히 더는 살 수 없어서 이혼을 한 것이라 하더라고요. 이런 시어머니의 전사를 아는 데다 시어머니는 최근 사기와 도박죄로 감옥에서 거의 4년 넘는 시간을 보내고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다친 아들을 찾아와 걱정하는 기색도 별로 없이 개걸스럽게 병원 침상에서 황도 통조림을 침 흘리며 먹고 가는 시어머니가 곱게 보일 수가 없었죠. 생각 같아선 시어머니 욕을 한 바가지 하고 싶었으나 안 그래도 몸이 상할 대로 상한 남편 앞에서 언성을 높이고 싶지도 않고
더 스트레스를 주는 일도 하고 싶지 않아서 전 꾹 참고 시어머니를 돌려보냈죠. 그냥 다시는 우리 눈앞에 자주 보이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여보, 혹시 자기 나 모르게 어머님하고 연락하고 지냈어요? 미안해. 자기한테도 말하려고 했는데 내가 기회를 놓쳤어. 엄마 출소한 지 한 석 달쯤 되어가. 저번 달에 엄마 한 번 만났었고. 아니, 왜 그런 얘기를 나한텐 안 하는 거야? 설마 자기 저번처럼 나 모르게 어머님 돈해드린 거 아니지? 내가 한 번 실수하지 두 번 실수하겠어. 나 다시는 엄마한테 돈 안 해드린다고 자기하고 약속했잖아. 엄마 만난 거 이야기 못한 건 미안한데 돈 해드리고 그런 건 없어. 진짜야. 아픈 남편을 닥달하고 싶지 않았으나 물어보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제게도 있었죠. 신혼 초, 안 그래도 없는 살림에 허리띠를 졸라매도 모자를 파네 남편은 시어머니가 사기를 친 일당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빌려준 적이 있었거든요. 전 어디 아파서 병원비가 모자른 것도 아니고 그런 곳에 필요한 합의금을 저에게 상의도 없이 융통해 줬단 사실에 엄청 화가 나서 대판 부부싸움을 했었습니다. 남편은 그때 제게 싹싹 빌면서 말했었죠. 엄마이기 때문에 마지막 자식된 도리로 돈을 해드린 거지. 자기도 가정을 꾸린 마당에 앞으로 이런 무책임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요. 그때 이혼할 각오로 각서까지 쓰면서 약속을 받은 사항이라 믿고 있었는데 이렇게 저 모르게 시어머니와 남편이 만났다고 하니 이상한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죠. 남편은 완강하게 그런 일은 없었으니 안심하라고 했고 남편의 표정과 눈빛을 보니 믿어도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애와 결혼 생활을 합쳐 10년 넘게 남편을 알다 보니 이젠 눈빛 하나만 봐도 이가 거짓말을 하는지 아닌지 정도는 알 수 있는 짬밥이 저에게도 생겼으니까요. 그렇게 한 걱정은 내려놓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느라 바쁜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입원해 있는 동안 아예 장사를 접을 수는 없어서 전 영업시간을 조금 줄이면서라도 가게 장사를 시작했고 또 무차별 폭행을 저지른 진상남자는 폭행죄로 기소되어 징역을 살게 될 거란 얘기를 들은 참이었습니다. 주변에선 합의를 해줄 거냐 아니면 실형을 살게 할 거냐 물어왔는데 저의 생각은 시종일관 같았어요. 그런 개념 없는 또라이 진상은 실형을 무조건 살게 해야 한다. 상대편 변호사가 여러 번 전화해 와서 합의를 요구했지만 저의 대쪽 같은 생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우리가 요새 안 그래도 자금 사정도 안 좋은데 그 집이 돈도 많아 보이고 현실적으로 합의하는 게 어떻겠냐 했지만 제 뜻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보,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요? 당신을 이렇게 개처럼 두들겨 팼을 땐 지도 개 같은 대우를 받을 각오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치들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꼴이 이 모양 이 꼴인 거야. 난 지금도 그날 당신이 폭행당하던 거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이가 갈려. 그 인간은 징역을 살고 나와야 돼. 그래야 정신을 차려서 우리 같은 M1 피해자가 다시는 안 생기지. 그래, 듣고 보니 당신 말이 100번 옳은 것 같다. 내가 돈에 쪼들리다 보니까 잠시 판단 미스였네. 우리가 그 돈 없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당신 말만 떠나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나쁜 자식은 벌 주고 나 빨리 나와서 우리 열심히 장사해서 돈은 또 벌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럼 그러니까 나 화병 안 생기게 밥 잘 먹고 빨리 나아요. 알았죠? 그렇게 남편과 함께 다독이면서 하루하루를 버텨가던 어느 날, 전 청천벽력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포장마차 사장님 사모님 되시죠?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들 합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 말씀 드리려고 전화드렸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그쪽한테 합의해 준 적이 전혀 없는데? 검사님 통해서 저희 측 의사를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저희는 합의할 생각이 단 1도 없다고요.
아니, 왜 한 입 가지고 두 말하고 그러세요? 그쪽에서 분명 합의해 주겠다면서 합의금 두둑이 다 받아가 놓고. 아니, 대체 누가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받아갔단 거예요? 거기 사장님 어머님하고 저 독대에서 분명히 만났어요. 거기 사장님 인감도장하고 신분증 다 가지고 와서 합의서에 사인까지 다 받아갔는데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기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시는 거면 저희도 더는 곤란합니다. 제가 전화를 아무래도 괜히 드린 것 같네. 저흰 합의된 걸로 알고 이만 전화 끊어요. 전 도무지 이게 무슨 상황인지 파악이 되질 않아 사실 확인에 나섰죠. 근데 참 알고 보니까요. 저희 시어머니가 그 진상남자의 친모를 직접 만나 저희 대신 합의를 한 겁니다. 시어머니가 진상남자 측과 직접 만나서 합의금 3천만 원을 받고 그 진상남자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남편 명의로 작성한 뒤 그 진상남자의 재판에 나가 우리 아들이 합의금 중 1,500만 원을 받아갔다고 거짓 증언까지 했더라고요. 아니 어머님, 아이 아빠를 때린 그 진상 또라이랑 합의를 하다니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번에 병원에 오셨을 때 분명히 아셨잖아요. 저흰 합의 의사가 전혀 없고 그 나쁜 놈을 감방에 쳐넣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저희 의견 싹 무시하고 그런 행동을 하시냐고요. 어머 얘 좀 봐. 너 결혼했다고 해서 우리 재현이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꼭 너한테만 있는 것처럼 말하는구나. 너가 우리 아들 와이프면 난 우리 아들 친엄마야. 왜? 10달 폐 아파가며 낳은 아들에 관해 내가 그 정도 결정도 못하면 내가 애미니? 넌 어떻게든 내가 와이프 자리만 알고 애미 자리는 그렇게 몰라? 너도 명색이 애엄마면서 엄마 자리 그렇게 무시하는 거 아니다. 너 그러다 천벌 받아. 이놈의 옆에 내가 뭐가 잘났다고 며느리 앞에서 그 주둥아리를 나불거려. 네가 대체 엄마냐? 10달 배 아파 싸지르기만 하면 엄마냐고. 네가 엄마가 돼서 재현이한테 해준 게 대체 뭐가 있어? 사철 화투판에 나가 노름하느라 재환이 소풍 갈 때 김밥 한 번 싸준 적 있어? 그리고 10년 지기 내 절친이랑 바람나 전국 팔도 놀러 다니느라 재환이 졸업식에도 못 왔었잖아. 아이고, 야 이 낯짝 뻔뻔한 여편네야. 네가 엄마가 돼서 한 게 대체 뭐가 있다고 감히 내 며느리 앞에서 그 매응망덕한 주둥이를 나불거려. 그리고 며느리한테 듣자하니 재환이 병문안 와서도 복숭아 통조림 국물 달콤하다면서 눈웃음만 살살 치다 돌아갔다더니 아휴 이 여편네야. 내가 멍청해 보여도 몰래 지켜보며 다 때를 기다려왔다고. 참나, 당신이 뭘 지켜보고 뭘 때를 기다려. 적반하장 시어머니의 태도에 시아버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와락 덮치며 시어머니에게 덤벼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이 일을 물고 늘어져 경찰에 폭행죄로 시아버지를 고소했는데 되려 저희에겐 반전에 가까운 결과가 되어버렸죠. 전 시집와서 몇 년을 살면서 그렇게 분기탱천에 노발대발하는 시아버지의 모습을 생전 처음 보았습니다. 하긴 생각해보면 그런 점잖은 시아버지를 화나게 할 만한 일이 분명했죠. 어머니 노릇은 평생 1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들 며느리가 동의하지도 않는 합의금을 중간에 낼름 꿀꺽하려 했더니 정말 창피하고 막장스러워 어디 남들에겐 하소연하기도 힘든 사연임이 분명했으니까요. 전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부당한 합의라고 당장 시어머니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 역시 발벗고 나서서 시어머니를 고소하라고 하더군요. 마지막까지 어머니에 대한 미움을 뒤로하고 용서하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자신의 뒤통수를 치는 어머니를 이젠 다시는 용서하지도 않을 거고 보고 싶지도 않다며 울분을 토하더라고요. 그런데 대체 어떻게 해서 남편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시어머니가 챙길 수 있었는지 전 의문이 들더군요. 그리고 혹시나 하는 생각에 전 남편의 침상 뒤쪽에 켜두었던 베이비캠의 녹화 영상을 혹시나 해서 돌려봤어요.
제가 남편이 상태가 많이 안 좋을 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켜두었던 베이비캠인데 마침 시어머니가 방문했던 날도 그 베이비캠을 켜둔 사실이 기억나더군요. 녹화한 영상을 돌려보는데 전 뒷목을 잡고 하마터면 뒤로 쓰러질 뻔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요.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잠든 남편 몰래 글쎄 서랍장을 뒤져 남편의 신분증과 도장을 재빨리 훔쳐서 자기 가방에 넣는 장면이 고스란히 베이비캠에 담겨 있는 겁니다. 전 당장 그 영상을 검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기와 사문서 위조, 위증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동종의 전과가 있었던 탓에 다시 실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시어머니는 아마 당분간 세상 밖으로 나오긴 힘들 것 같아 보인다고 하더군요. 중간에서 말도 안 되는 사기로 합의금을 가르친 시어머니 때문에 정당한 응징이 이루어지지 않을 뻔했는데 다행히 제가 발빠르게 움직이며 손을 쓴 결과 시어머니가 받은 합의금을 다시 그 진상남자 측에 돌려줄 수 있었어요. 재판은 다시 진행이 되었고 무차별 폭행을 저지른 남잔 5년 이상의 실형을 받고 교도소형을 피할 수 없게 되었죠. 폭행죄로 기소당한 시아버지는 별다른 혐의를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친 곳도 없고 멀쩡해서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죠. 야, 그래도 합의금 두둑이 받고 깨끗하게 털어버리는 것도 현실적으로 괜찮지 않았을까? 그래, 너희 남편 골병 들게 다치고 그동안 장사도 제대로 못해서 경제적으로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돈으로라도 좀 보상을 받지. 뭔가 너네가 손해본 결과가 아닌가 모르겠다. 왜 요즘 그런 말도 있잖아. 금융치료라고. 돈으로 치료 안 되는 일이 없다고 해서 요즘 그런 말들을 하는데 너희 부부 너무 융통성이 없이 일 처리를 한 건 아닌가 싶네. 니들 그런 소리 그만해. 죄를 지었으면 감옥에 가서 죄값을 치러야지. 어디 돈으로 퉁치려 그러니? 우리 남편이 정말 아무 잘못 없이 그런 만행을 당해서 내가 분통 터지고 속이 뒤집어진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결과는 사필 규정으로 해결됐어. 나쁜 놈이 감옥에 갔으면 된 거야. 법이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아닌 영역이 있는 거지. 내가 같은 수준으로 그 진상 또라이를 흠씬 두들겨 패줄 순 없는 거잖아. 다행히 우리 그 이 후유증 걱정했는데 그런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회복이 잘 됐다고 하니까 다행이지 뭐. 돈은 이제 우리가 장사 열심히 해서 다시 벌면 되는 거고. 암튼 넌 옛날부터 참 씩씩한 거 하나는 장점이다.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병원을 퇴원하고 남편과 다시 장사를 시작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포장마차에서 한창 영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명품으로 차려입은 한 여자가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면서 가게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흘끗 밖을 보니까 가게 앞에 주차된 차도 무슨 드라마에서나 보는 값비싼 수제 스포츠카더라고요. 저렇게 차려입은 여자가 동네 한 구석의 포장마차에는 웬일일까 생각하며 전 홀 밖으로 나갔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아직 영업 시작 전이라 가게를 오픈하려면 1시간 정도 남았는데 조금 이따 다시 들려주시겠어요? 저는 여기 포장마차에 술을 마시러 온 게 아니라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에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몇 달 전에 여기 포장마차에서 있었던 무차별 폭행 사건 기억 안 나세요? 그 사건이야 당연히 기억하죠. 잊을래야 잊을 수도 없고요. 저희 남편이 그 사건으로 중태에 빠져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는데 병원에 한참 입원했다가 같이 가게 일을 하게 된 지 얼마 안 돼요. 사모님께서 그날 경황이 없으셔서 제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시나 봐요. 저 그날 여기 사장님 덕분에 그 진상 또라이에게 폭행당할 뻔한 위기를 넘겼잖아요. 그 또라이가 저한테 술병을 들고 덤비는데
그걸 저지한다고 사장님께서 나섰다가 그런 변을 당하신 건데 그때 바로 찾아뵙고 상황을 살폈어야 했는데 이제야 찾아오게 되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늦었지만 그날 정말 감사했어요. 사장님이 아니었다면 저 그 술병에 그대로 맞아서 제가 정말 큰일 났을 거예요. 살신성인 사장님 덕분에 제가 그 무서운 화를 피했네요. 그 은혜를 뒤늦게라도 갚고 싶어서 이렇게 가게에 찾아왔어요. 알고 보니 그 부티가 흐르는 여잔 폭행 사건이 있던 날, 그 진상 남자와 먼저 시비가 붙었던 여자 손님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남편이 다친 것을 알았는데 바로 찾아올 수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사정을 들으니까요. 글쎄 그 사건 바로 다음 날, 그 여자분의 친정 아버지께서 의료사고로 숨을 거두셨다고 합니다. 노안이긴 했지만 너무 갑작스런 죽음이었고 병원 측의 과실이 분명한 사안인데 그걸 병원에선 인정하지 않고 그런 복잡한 시시비비를 가리고 아버지 장례를 치르느라 저희 안부를 물어보고 찾아올 경황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셨으면 당연히 오실 수가 없었겠네요. 저희도 그간 복잡한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느라 솔직히 그쪽 얼굴도 잊어버리고 지냈는데 이렇게 찾아와서 인사해 주시니 저희가 더 감사하네요. 아니에요. 사람이 은혜를 입었으면 갚을 줄을 알아야죠.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말씀도 바로 그런 거였고요. 저희 아버지가 철강 사업을 크게 하셔서 그쪽으론 나름 재계에서 유명하신 분인데 수술 받기 전에 제가 그런 위험한 일을 당할 뻔한 얘기를 들으시곤 무척 놀라시면서 절 구해주신 분께 반드시 감사함을 표하라고 하셨거든요. 그 부티나는 여자분, 알고 보니 철강 회사를 운영하는 회장님의 딸이었고 말로만 듣던 재벌 2세더군요. 그 회장님이라는 아버지가 의료사고로 돌아가시면서 정신없는 기간을 보내느라 저희 부부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지 못했다면서 미안해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디 사주를 들으러 가거나 점을 보러 가면 20대 중반에 누군가에게 해를 당해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 있는 사주라고 조심해야 한다고 그 고비만 넘기면 액땜해서 하는 일이 다 잘 될 거라 했다는데 또 그 여자분은 집안의 외동딸이라서 온갖 예쁨과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 외동딸이 어디 가서 운명을 들으면 꼭 하나같이 같은 얘기를 하는 통에 집안 어른들의 걱정이 컸다고요. 그런데 정말 저희 포장마차에서 진상 또라이에게 그런 일을 겪었고 남편의 도움으로 자긴 그 애군을 피해갔다면서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켜준 남편에게 크게 살해를 하고 싶다면서 봉투 하나를 건네더군요. 저에게 폭행을 가한 그 남잔 지금 죗값을 받아 감옥에 있어요. 그리고 아가씨가 아니고 다른 누구였더라도 전 그 상황에 그런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제 가게에서 벌어진 일이고 저희 가게 손님들끼리 시비가 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나서서 중재하는 일이 도리에 맞는 일이었어요. 그래요. 저희도 그 일 때문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긴 했지만 지금은 다 해결됐고 그 나쁜 놈은 감옥에 있으니 저희에게까지 그런 살해를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게 만류하는 저희 부부에게 그래도 아버지의 유언이 너의 귀인에게 꼭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해라였다면서 거의 던지듯이 그 봉투를 저희 부부에게 억지로 주고 포장마차를 나가버리는 여자분이셨습니다. 저흰 그 여자분을 황급하게 쫓아나갔지만 본인이 몰고 온 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급하게 자리를 떠나버리더군요. 저와 남편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잠시 궁리하다 일단 그 봉투를 열어보았죠. 봉투 안에 든 수표의 액수를 보고 저와 남편은 입을 벌리고 기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평생에 걸쳐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거금이 그 안에 들어있었거든요. 수표의 액수는 무려 10억 원이었습니다. 너무 큰 액수라 저와 남편은 0이 하나 실수로 더 붙어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우리가 너무 놀라고 당황한 상황이라 헛것이 보이는 게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였죠. 아무리 여러 번 반복해서 봐도 그 수표의 액수는 10억 원이 맞았습니다.
그날 장사를 어떻게 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붕 뜬 기분으로 좀 경황이 없이 장사를 마치고 남편과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했죠. 여보, 우리가 이 큰 돈을 가져도 되는 걸까? 그 여자분 입장에서 살해하고 싶은 마음이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10억 원 너무 큰 액수잖아. 아니야? 그래. 요즘은 고마운 일을 겪고도 잎싹 씻는 경우도 허다한데 손님들 중에 진상만 있는 것은 아니네. 우리가 그간 진상 손님들 수도 없이 상대하면서 핏대 안 올리고 신사답게 행동해서 복이 오는 건가? 그래도 아무리 이건 너무 큰 액수의 돈인 건 맞아. 연락처 수소문해서 알아보고 이건 너무 큰 돈이라 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해보자. 그래, 아무래도 그게 도리에 맞겠지? 저 남편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 여자분의 연락처를 수소문해서 전화를 드렸죠. 그래도 이 여자분도 고집이 보통이 아니더군요. 그날의 고마움을 그렇게 살해하겠다는 의지가 너무나도 확고한 겁니다. 돌아가신 회장님이라는 그 아버지의 유언장까지 휴대폰으로 캡처해서 보여주며 저희에게 살해하라고 했다는 유지를 계속 각인시키며 돈을 받아달라고 통사정을 하는데 저희도 뭐 어쩔 수 없더라고요. 감사한 마음을 너무 저희 입장으로만 모르는 것도 예의가 아니란 생각이 들어 결국 저희 부부는 10억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돈 10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니죠. 여러 면에서 저희 부부의 삶의 질이 확연하게 높아졌다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저희 부부가요, 사실 하우스 푸어였답니다. 서울 집값이 고점일 때 시기를 좀 잘못 타서 집을 사는 바람에 아파트 대출금에 허덕이고 있었고 포장마차 주점을 개업하면서도 인테리어나 권리금 따위로 은행 빚이 많은 상태였죠. 그 고마운 여자분에게 받은 10억 원은 이렇게 저희 집의 가계 부채를 해결하는데 너무 요긴하게 쓰였습니다. 그렇게 빚을 다 갚고도 몇억 원이 넘게 남아서 평생 고생하며 남편을 홀로 양육하신 시아버지에게 자동차를 한 대 사드렸죠. 거금의 용돈도 드리고요.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도 유럽 패키지 여행을 보내드렸습니다. 해외여행이 그렇게 유행인데도 해외여행 경험이 고작 중국 한 군데가 전부였던 부모님께선 너무 기뻐하셨죠. 이뿐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8살짜리 딸아이에게 이것저것 재지 않고 보내고 싶은 학원을 다 보내고 예쁜 옷도 실컷 사줄 수 있게 되었죠. 남편이 그런 진상 손님에게 험한 일을 당하고 솔직히 한땐 포장마차 주점 장사를 때려치울까 하는 생각도 수십 번 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장사라는 것이 업종이 무엇이든 간에 결국은 사람 장사거든요.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 늘 상 좋은 사람들만 만날 수 없는 일이고 솔직히 이번 폭행 사건 전에도 진상 손님들은 차고도 넘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사를 접지 않고 꿋꿋하게 버텨왔던 건 남편의 좀 남다른 사업 철학도 한몫했죠. 맛있는 안주와 술, 그리고 우리 주점에 왔을 때만큼은 기분 좋은 다정함을 손님들이 느끼게 해주자. 뭐 그런 신조 비슷한 사업 철학이 있는 사람이라 웬만한 진상 손님도 사람 좋게 허허실실 웃으며 넘겼던 건데 그런 무차별 폭행 사건까지 겪고 나니까 정말 장사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막상 본인을 위험에서 구해주었다면서 남편의 책임감을 치하하며 거금을 쾌척해가면서까지 고마움을 표시하는 손님을 만나고 보니 참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구나, 장사 오래 하고 볼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었죠. 그 여자 손님은 그 이후에도 우리 포장마차를 여러 번 찾아왔어요. 아버지 대신 이제 자기가 사업을 물려받게 되었다면서 주기적으로 사내 회식을 저희 포장마차에서 하는 바람에 저희 가게 매상을 크게 올려주는 VIP 손님 중에 한 명이 되었죠. 게다가 그분이 사업을 물려받기 전엔 SNS상에서 맛집과 쇼핑 등으로 굉장한 인플루언서여서 그 여자분이 자신의 계정에 우리 가게를 너무나 맛있고 멋진 가게, 게다가 그 무차별 폭행이 있던 날의 사연까지 첨부해서 돈줄 내줘야 하는 가게로 저희 가게를 홍보해주는 바람에
저희 포장마차는 그런 입소문을 타고 날이 갈수록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주점을 운영하면서도 홍보의 중요성이란 것을 그렇게까지 실감하지 못했는데 이번 일을 겪다 보니 그 홍보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정말로 대단한 것이더군요. 그 여자분의 한마디에 SNS에 올린 그 하나의 사진과 글에 그렇게나 많은 폭발력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알고 보니 그분은 재벌 2세면서도 밉상짓을 하지 않고 힙하고 현명한 소비를 하는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의 인싸여서 SNS나 인터넷상에서 팬들이 많았고 그런 영향력으로 저희 가게가 호감 가득한 맛집으로 거듭나 버린 겁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 포장마차 가게 매출은 예전에 비해 거의 10배가 넘는 매출을 올리면서 다달이 들어오는 수입 역시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족해졌습니다. 저희 가게가 또 이렇게 입소문이 나기 전에도 오래된 단골들 사이에선 숨은 맛집으로 안주 맛에 있어선 여느 가게에 뒤지지 않다 보니까 거품 같은 인기가 아니라 꾸준히 유지되는 맛집으로서의 명성을 이어나갈 수가 있었죠. 엄마, 예전에 아빠가 가게에서 나쁜 아저씨한테 맞아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젠 장사를 안 할지도 모르고 하게 되더라도 그 전만큼 늦은 시간까지 장사 안 한다더니 왜 요즘 이렇게 더 늦게 들어오고 엄마 아빠는 더 바빠진 거야? 아, 그게 말이야. 사실 그 나쁜 아저씨 때문에 아빠가 많이 다쳐서 빨리 회복도 안 되고 그래서 장사하기 힘들어질 줄 알았는데 아빠가 생각보다 빨리 회복이 잘 됐고 또 어떤 귀인 아줌마를 만나서 엄마 아빠가 기운을 내고 장사하게 됐거든. 귀인? 엄마, 귀인이 무슨 말이야? 귀인은 아주 귀한 사람이란 뜻이야. 우리 딸 가영이가 엄마랑 아빠한테 아주 귀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아주 귀하고 고마운 사람. 귀인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 건데? 귀인이 되려면 그게 되게 쉽지가 않은 일인데 말이야. 일단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돼. 상대의 행복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상대방이 하는 일이 다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성심성의껏 순수하게 도와주는 것. 그게 귀인이 되는 길이야. 세상에 귀인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치, 엄마? 그러면 아무도 서로 싸우는 사람이 없을 텐데. 아유, 우리 딸 참 똑똑하구나. 우리 딸은 대체 누굴 닮아서 이렇게 똑똑한 거지? 그렇게 장사가 잘 되다 보니 집안 분위기도 좋아지고 몸이 힘들어도 마음은 배로 행복한 하루하루가 이어지더군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딸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끔은 어린아이들이 하는 말이 참 진리이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귀인이 세상에 많아지면 싸우는 일이 없어질 거란 딸의 말처럼 살면서 누군가에게 귀인이 되는 일은 참 어렵고 그만큼 가치로운 일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족이란 허를 쓰고 귀인이 되지 못할 망정 속이고 해를 끼치려고 하는 존재가 된다는 건 그것이야말로 폐륜이란 생각이 들고요. 저희 부부 포장마차는 계속 장사가 잘 됐고 몇 년이 지나 저희는 포장마차가 입점해 있던 원래 가게 자리에 2층짜리 건물을 사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건물주가 되어서 집세 걱정하지 않고 편하게 장사하던 어느 날 가게 문을 뚝뚝 두드리는 누군가가 있더군요. 나가보니 감옥에서 출소한 시어머니가 초췌한 몰골로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전 어찌해야 할지 난감해서 좀 고민하고 있는데 남편이 나와서 말하더군요. 어머니, 그냥 저희와는 여기서 연을 끊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일도 아니고 전 엄마가 알다시피 아버진 몰래 몇 번이나 엄마 도박빚 대신 갚아주느라 20대 30대 시절 큰돈 한 번 못 모았어요. 그럼에도 전 당신이 엄마라서 다 묻고 가려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개만도 못한 인간에게 매맞아서 병원에 누워있는데
그 맷값을 합의금으로 중간에 꿀꺽하려고 한 엄마를 전 도저히 용서가 안 되네요. 도박도 사기도 남들이 다 범죄자라고 해도 전 감사할 수 있었어요. 엄마니까요. 그런데 자식 맷값을 중간에 꿀꺽하는 사람을 전 더 이상 엄마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남편은 가게 안으로 들어가 봉투 안에 금고안에 있던 현금 얼마를 채워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돈이면 한동안 생활하실 돈으로 부족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 돈으로 당분간 지내시면서 어디 일자리 알아보시고 남들 사는 것처럼 평범하게 좀 성실하게 엄마도 그렇게 살아보세요. 아빠를 말단 공무원이라고 엄마는 그렇게 무시했지만 제가 아는 가장 성실한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엄마도 남은 생은 제발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절 자식으로 생각한다면 다신 저의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는 남편을 전 따라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라는 사람, 그 상황엔 눈물 한 줄기라도 보일 법한데 끝까지 억하심정의 표독스러운 얼굴로 남편 뒷모습을 한참이나 노려보는 겁니다. 전 그 시어머니의 마지막 표정을 남편에게 전하진 않았습니다. 굳이 그렇게 알아서 행복하지도 않을 진실을 전달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저렇게 쉽지 않은 냉정한 결단을 내린 마당에 제가 거기다 얹어 쓰라린 소금까지 뿌려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폭행죄로 감옥에 간 그 진상 남잔, 그날 포장마차 손님들이 찍은 폭행 영상으로 땡땡동 미친 폭행남으로 유명세를 얻으며 전과자 신세가 된 것으로도 모자라 본인이 하던 일도 쫄딱 망해버렸다고 하더군요. 무슨 골프를 가르치는 골프 선생이었다고 하는데 그런 진상 폭행남으로 얼굴이 알려지면서 모든 일이 끊겨버렸고 출소에서도 백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의 딸의 말처럼 살면서 누군가에게 귀인이 되는 사람이 되면 좋을 텐데 세상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고개를 돌려 주위를 둘러보면 그저 아귀 다툼처럼 서로를 해하면서까지 자기 이득에만 급급한 인간들이 천지니까요. 애먼 사람을 때리고 괴롭히고 귀인과는 정반대인 사람들까지 넘쳐나는 무서운 세상이죠. 그럼에도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굴러가는 것은 가뭄에 콩나듯 존재하는 그런 귀인들의 존재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저희 부부가 누군가에게 귀인이 된 적이 있고 또 저희 부부 역시 그 귀인의 도움으로 기사회생한 것처럼 여러분도 살면서 꼭 그런 귀인을 만나시고 또 상대에게 그런 귀인이 되시길 바라봅니다. 딸아이의 말처럼 서로에게 귀인이 되어서 귀인만이 넘쳐나는 세상이 된다면 거기가 바로 천국이겠죠. 그런 기적 같은 소망을 가져보면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